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메가 변리사에서 1, 2차 상표법 강의를 하게 된 김수영 변리사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2026년 63회죠. 63회 변리사 1차 시험을 대비해서 제가 어떤 커리큘럼으로 강의를 진행을 할 거고, 그 커리큘럼에 속해 있는 강의들의 구체적인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소개를 간단히 해드리자면 59회 변리사 시험에 합격을 했고요. 현재 특허법인에서 변리사로 실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 변리사 1차 시험 성적을 가져왔는데요. 이게 이제 1차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강생 분들이 이 강의를 보고 있으실 거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1차 시험을 처음 치르게 되면 2차 시험을 2번 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죠. 그래서 2차 시험을 처음 치고 2차 시험을 2번 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첫 번째 보는 2차 시험을 동차라고 하고 두 번째 보는 2차 시험을 기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기득 시험에 합격을 하면 좋겠지만 기득 시험에 합격을 하지 못하면 1차 시험을 다시 한번 보게 되죠. 그래서 1차 시험을 다시 한번 보면 그 다음에 보는 2차 시험을 3시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로는 이제 4시, 5시, N시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고, 저는 3시로 변리사 시험에 합격을 해서 1차 시험을 2번 치렀습니다. 그래서 57회와 59회 1차 시험을 2번 치렀고, 점수를 보시면 자연과학은 잘 봤다고 하기는 힘든 점수기는 해요. 70점, 60점대니까. 근데 법 과목을 보시면 굉장히 잘 봤습니다. 이게 이제 산재랑 민법이 각각 40문제씩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한 문제에 2.5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산업재산권법에서 57회 때 하나 틀렸었고 민법 다 맞았던 거고, 이때 산재에서 2개, 민법에서 하나 틀렸었던 거죠. 그래서 법 과목에서 굉장히 고득점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안정적인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1차 시험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변리사 1차 시험의 성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물론 변리사 1차 시험의 특성을 A부터 Z까지 다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고, 그러한 변리사 1차 시험의 특성에 맞추어서 어떤 커리큘럼으로 강의가 진행이 될 거고, 그 커리큘럼에 속해 있는 개별 강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변리사 1차 시험 진입 시기를 보면 크게 세 가지 시기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1월, 그 다음 3월, 6월에서 7월 사이에 많이 진입을 하십니다. 이게 이제 1월은 새해가 된 거니까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변리사 1차 시험을 이제 준비를 시작을 하시는 거고, 3월 달에는 1학기 개강하잖아요. 그래서 개강 시즌에 맞추어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고, 6월에서 7월은 1학기 종강하는 시점이죠. 그래서 대학생이신 분들은 1학기 종강과 함께 진입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요때 진입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았어요. 6월에서 7월. 저도 이때부터 1차 시험 준비를 시작을 했었고, 근데 요새 이제 1차 시험의 커트라인이 조금씩 올라가다 보니까 조금씩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는 요 3월 달쯤에 진입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조금 일찍 시작을 하면 1월 달에 진입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이제 커리큘럼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5월 달에 기본 강의를 시작으로 1차 커리큘럼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OT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게 1월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4개월의 기간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른 시기에 OT를 찍고 있는 느낌이기는 한데, 그 이유가 1월 달에 진입하시는 분들, 그리고 3월 달에 진입하시는 분들이 진입하면서 미리 이제 어떤 강의가 있고 어떤 계획으로 공부를 할 건지 미리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른 시기에 OT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네, 그러면 1차 시험, 제가 이제 61회 1차 시험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보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21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허가 1번부터 20번까지 출제가 되고,
상표가 21번부터 30번, 디자인 보호법이 31번부터 40번까지 출제가 되죠. 그래서 21번 문제면 상표 1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표 1번 문제를 예시로 갖고 온 거고 1차 시험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객관식으로 출제가 돼요. 반면에 2차 시험은 이게 답안지거든요. 2차 시험 답안지 한 페이지를 가져온 건데 이런 답안을 20페이지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16페이지였는데 작년에 이제 20페이지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20페이지를 작성을 하셔야 되고 여기 글씨가 보이시진 않을 건데 이게 뭐라고 써 있냐면 여기에 일사부재리 판단 시점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2가지가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해하지 못하셔도 돼요. 예시로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 대법원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판례는 이제 일사부재리의 판단 시점과 관련을 해서 심결실을 기준으로 일사부재리를 판단을 하게 되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법원의 판결을 무의미하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심판 청구실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판시하는 게 이 1번 판례고요. 이 2번 판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동일 사실, 동일 증거 인지 여부는 심판 청구 이후에 보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심결실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고 위 1대법원 판례는 제1사부재리의 대세효로 인한 제3자 권리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선행심결의 확정과 관련해서만 그 판단 시점을 심판 청구시로 변경한 것이다 라고 이 2번 판례가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쭉 읊은 이 판례를 암기해서 이 답안을 그대로 작성하셔야 되는 게 2차 시험이고 1차 시험에서는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의 결론이 뭐냐. 얘는 선행 심결의 확정과 관련해서는 심판 청구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라는 것이고 얘는 이제 동일 사실, 동일 증거인지는 심결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대법원 판례의 결론이 이거예요. 그러면 1차 시험에서는 이것만 기억하시는 게 1차 시험입니다. 제가 그 1차 기본서를 보면 제가 지금 읊은 판례가 기본서에 적혀 있긴 할 거예요. 근데 결국에 그래서 이 결론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색깔을 달리해서 기본서에 수록을 해 놓을 거고 1차 시험에서는 이 결론 부분만 기억해서 시험장에 들어가는 게 1차 시험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1차 시험의 특징을 공부하실 때 항상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이게 방향성을 잡고 공부를 해 나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1차 시험, 2차 시험 일정인데요. 이거는 62회, 2025년에 치러지는 62회 변리사 시험의 일정입니다. 63회는 공고가 아직 안 나왔어요. 다만 시기적으로 1차 시험은 2월 중순에서 2월 말에 치러지고요. 2차 시험은 7월 중순에서 7월 말에 치러집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공고가 아직 안 났지만 이와 크게 다르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1차 시험은 객관식 시험이다. 그래서 1차 시험 산업재산권법, 민법 개론, 자연과학 개론 3과목이 있고 각각 40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그 중에서 특허법이 20문제고요. 상표법이 10문제, 디자인보호법이 1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120문제 중에서 상표법은 10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퍼센트로 따지면 10%가 채 안 되는 거죠. 하지만 2차 시험으로 오면 이게 이제 선택 과목은 50점만 넘으면 되는 과목이고 요 3가지 과목을 가지고 합격 커트가 결정이 되는데 상표법이 2차 시험에서는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중요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시험을 공부하실 때에도 2차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1차 시험에서도 이 상표법의 객관적인 양이 10문제가 출제되는 이런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정량적인 양 자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1차 시험에서 상표법을 공부하실 때에도 특허법과 동일한 정도는 아니더라도 거의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공부를 하신다라는 마인드로 공부를
해 주셔야 되겠고요. 네, 그래서 변리사 역대 1차 시험 통계를 가져와 봤는데 가장 최근 61회부터 76.26, 70.83, 81, 76, 80, 77, 74 정도고 이 이후는 이제 시기적으로 조금 지났기 때문에 뭐 유의미한 트렌드는 아닐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 1차 시험 통계를 봤을 때 수험생들이 기준을 삼아야 되는 건 시험 문제가 쉽게 나오면 81점 정도,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70점 정도 이상의 점수를 받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무조건 이 점수를 기준으로 목표를 삼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보시면 안 되고 81.66점이 최소 커트라인이다 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해 주셔야 되고요. 안정적으로 합격을 하려면 그럼 85점의 점수는 확보를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해 주셔야 되겠죠. 그럼 85점의 점수를 저희가 1차 시험에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85점을 어떻게 받을 거냐? 1차 시험 과목은 법학 과목, 민법 개론이랑 산업자산권법, 그리고 자연과학, 물화생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차 시험 전통적으로 계속 그래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1차 시험에서 변수는 자연과학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자연과학이 물, 리화학, 생물, 지구과학 이렇게 4과목이 출제가 되죠. 근데 얘는 안정적으로 10과목을 맞으셔야 되는 과목이고 이 3과목 중에서 여러분들이 전공에 따라서 조금 공격 과목으로 가져갈 것과 방어 과목으로 가져갈 것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문제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네 둘이 이게 자연과학이 60분이 주어지거든요. 법학 과목은 70분인데 자연과학은 60분이에요. 근데 4과목이니까 얘네 둘 각각 15분에 문제를 풀어야 되죠. 근데 이 문제 보시면 10분에 10문제를 풀 수 없게 나옵니다.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되게 출제가 돼요. 그래서 물리화학에 아무리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도 그 10문제 중에서 10문제를 다 푸는 것조차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연과학이 항상 변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연과학의 변수니 안정적으로 점수를 확보해야 하는 게 바로 이 법학 과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마인드 자체가 법학 과목에서 고득점을 해서 자연과학에서 무슨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합격할 수 있게끔 법학 과목에서 높은 점수를 취득하겠다라는 게 목표가 되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때 이제 뭐 57회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커트가 80점이었잖아요. 그러면은 대충 계산을 해보면 제가 97.5, 100점이니까 자연과학에서 뭐 어림 잡아서 45점 정도만 받았어도 제가 이에 합격을 했습니다. 45점이면 절반도 못 맞춘 건데 그래서 이걸 방향성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법학 과목을 이렇게 고득점을 해놓고 자연과학을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자연과학에서 어떤 일이 발생해도 45점을 받아도 나는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점수를 만들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방향성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법학 과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야 된다는 것도 알겠고 법학 과목에서 굉장히 고득점을 해야 된다는 것도 알겠는데 그러면 이 상표법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10문제, 9문제를 다 맞기 위해서 무엇을 공부해야 되냐? 첫 번째가 법조문이고 두 번째 판례, 세 번째가 심사 기준입니다. 그래서 법조문은요, 말 그대로 상표법 1조에서 237조까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여기서 보시면 말장난식 문제가 출제돼서 정확하고 꼼꼼한 공부가 필요하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법조문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될 때가 있어요. 법 규정에서 뭐뭐를 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지문에서는 뭐뭐를 할 수 있다 라고 출제가 되는 거죠. 그럼 틀린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말장난식 문제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건데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법 규정을 보다 보면 심사나 심판의 주체가 있는데 걔네들이 심사관, 심판장, 심판원장, 심판특허청장, 심사장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 여러 명의 주체들을 가지고 장난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풀 수 있으려면, 정오를 가려낼 수 있으려면 정확하고 꼼꼼한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판례입니다. 상표법은 판례법이라고 할 만큼 판례의 비중이 가장 크고 중요한 과목이에요. 그래서 2차 시험에서는 제가 판례의 공부가 2차 시험 공부의 90%를 차지한다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판례 비중이 2차 시험에서는 굉장히 큰데 1차 시험에서는 이 법조문과 심사 기준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법조문이나 심사 기준과 비슷한 정도의 중요도를 갖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심사 기준입니다. 심사 기준은 이 심사 기준이 지문에 그대로 등장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눈에 발라주는 공부가 필요하다. 이 심사 기준이 뭐냐면 이제 특허청이, 그러니까 저희가 특허나 상표를 출원을 하면 특허청에 있는 심사관이 그 특허나 상표를 등록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심사를 하거든요. 그 심사하는 기준을 행정청인 특허청에서 마련해 둔 겁니다. 근데 행정청에서 마련한 기준이어서 이 심사 기준이 법으로서의 지위는 없어요. 그래서 중요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시험에서는 이 심사 기준이 그대로 등장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심사 기준을 암기하실 필요는 없되 이걸 딱 봤을 때 이게 맞다 틀리다 정도는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상표법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이 세 가지를 제가 강의를 통해서 어떻게 다 커버를 해 드릴 거냐? 커리큘럼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5월 달에 기본 이론 강의를 시작으로 1차 커리큘럼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 강의는 말 그대로 A부터 Z까지 1차 시험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전달하는 강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이후에 9월경에 객관식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 이후로는 마무리 단계의 강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그니처 모의고사, 최종 정리, 최신 판례, 개정법 특강 모두 12월 정도에 개강이 될 예정입니다. 시그니처 모의고사는 말 그대로 모의고사를 통해서 현장 연습을 하는 강의가 되겠고 최종 정리는 말 그대로 시험 직전에 중요한 논점 위주로 저와 함께 최종 정리를 하는 강의이고요. 최신 판례 개정법 특강은 이게 이제 제가 5월 달에 25년 5월에 기본 이론 강의를 개강을 하거든요. 근데 이 5월 달에 기본 강의할 때 이용하는 교재가 2월 정도에 제가 원고를 완성을 해서 전달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 2월 달 이후에 시험일이 아마 2026년 2월이 될 건데 이 원고를 완성한 2월 이후부터 이때까지 법이 개정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1차 시험 심사 기준, 1차 시험 시험 범위가 이 시험일 당시에 시행되고 있는 개정법, 이 시험 범위고요. 판례는 25년 12월까지 선고된 판례가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2월 달부터 25년 12월까지 선고된 판례가 있거나 아니면 이때 이후로 시험일 전까지 상표법의 개정 사항이 있다면 이런 부분이 기본 강의를 할 때 반영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신 판례 개정법 특강을 통해서 빠짐없이 채워드리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각각의 강의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 볼게요. 그래서 기본 이론 강의는 5월 초에 개강이 될 거고요. 그 개강 시기에 맞추어서 교재도 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교재는 기본서, 판례집, 조문 노트 3권을 가지고 진행을 할 예정이고 상표법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학습한다. 그리고 1차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기본 이론 강의를 통해서 기본 강의, 판례 강의, 그리고 조문 정리 강의를 요 3가지를 이 기본 이론 강의 한 강의를 통해서 전부 다 전달을 해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전달을 해드릴 거냐? 먼저 기본 강의로서의 성격은
당연히 이제 기본서를 통해서 전달을 해 드릴 거고, 이 기본서를 보시면 제가 어떻게 교재를 구성을 할 거냐면, 여기 이제 이렇게 본문 내용이 이렇게 쭉 써 있잖아요. 그러면 본문과 구별해서 각주 내용을 밑에 여기다가 써놓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험장까지 가져가셔야 하는 내용은 여기 수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얘네들은 시험장에 가져가실 필요는 없는 내용인데, 이 본문 내용을 읽다가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각주에 수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반복 회독을 할 때는 이 본문 내용만 보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간결한 정리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교재를 구성을 했고요. 네, 다음으로 이 판례 강의로서의 성격은 판례집이라는 교재를 별도로 출간을 할 건데요. 이 판례집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뒤쪽에서 또 예시로 설명을 드릴 거고, 이 판례집이 뭐냐면 기본서에 수록된 판례 중 사실관계 및 사안의 결론을 공부할 필요가 있는 판례를 선별해서 수록을 해 두었는데, 이게 이제 기본서 구성을 보시면 기본서를 보시면 기본서의 구성이 심사기준, 판례, 법조문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기본서가 구성이 됩니다. 이 중에서 이 판례의 경우에는 이 기본서에 수록되어 있는 판례만 봐도 이 판례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이해가 가는 판례가 있고, 이 판례를 봤을 때 이 판례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겠다, 이런 판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가 안 가는 판례들은 이렇게 사실관계, 결론 이런 부분을 수록을 함으로써 그 판례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돕는 교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서 내용을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교재다라는 거고, 이 조문 정리 강의로서의 성격은 제가 기본서의 각 파트 도입부에 조문을 정리를 해 둘 겁니다. 그래서 어떤 파트가 시작되기 전에 그 파트에 대응되는 법 조문들을 도입부에 제가 정리를 해 둘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게 뭐 조문만 갖다 놓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이쪽에는 법 조문을 가져다 놓을 거고, 이쪽에는 이 법 조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수록을 해 둘 겁니다. 그래서 기본서를 보실 때 그 기본서 앞쪽에 법 조문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면 별도로 조문 정리 강의 이런 거 들을 필요 없이 기본서 회독만으로 조문 정리까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 두었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판례집에 수록되는 구성의 예시입니다. 그래서 이게 판례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 판례 제목 들어가 있고, 여기에 판례 번호 수록되어 있고, 사실관계 제가 기재를 다 해 두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쟁점까지 정리를 해가지고 이 판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쟁점에 대해서 이쪽에 기재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목차가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얘가 이제 여기 써 있는 쟁점과 동일하게 전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 구조화를 시켜서 정리를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판례 원문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판례 되게 길어요. 되게 길고 절대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판례 원문 보시면 이 내용이 어디에 써 있는지 찾기도 되게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판례를 수험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장 간결하게 정리해서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판례에서 꼭 좀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 읽어 주셔야 되는 키워드를 이렇게 볼드 처리를 해서 정리를 해 드릴 거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제가 이제 기재를 해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게 뭐냐면 목차 제목을 보면 부적법한 소멸 등록 및 회복 등록의 존속 기간의 영향이잖아요. 그러면 부적법한 소멸 등록이 존속 기간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거고, 회복 등록이 존속 기간에 미치는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이 부분은 부적법한 소멸 등록의 영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 뒤에 부분은 회복 등록의 존속 기간의 영향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제가 다 기재를 해드릴 거고, 제가 이거를 앞으로 라벨링이라고 호칭을 할 겁니다.
이렇게 목차를 나누어 드리는 걸 구조화를 한다라고 할 거고, 이렇게 정리를 해드린 걸 라벨링을 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다른 예시고요. 마찬가지로 판례 사실관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제공을 해드릴 거고, 결론 부분 정리를 해서 드릴 겁니다. 마찬가지로 키워드가 되는 부분 볼드 처리해 드릴 거고, 이렇게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지 라벨링을 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2차 시험에서는 제가 판례를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판례 사실관계에 있는 부분은 동일하죠. 근데 내용을 보시면 여기 법리 부분, 사안포섭 부분으로 나누어서 구조화를 시켰고, 그 법리 중에서도 어떤 법리인지 각각 라벨링을 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사안포섭 부분도 마찬가지로 어떤 걸 판단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사안포섭의 논리까지 다 구조화를 해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2차 시험에서는요. 근데 1차에서는요. 그러니까 2차 시험에서는 판례를 공부할 때 판례가 세 가지로 구성 요소를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사실관계, 두 번째가 법리 부분, 세 번째가 사안을 포섭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차 시험에서는 이 세 가지 다 가져가셔야 돼요. 세 가지를 다 완벽하게 공부를 해주셔야 되는데, 1차 시험에서는 이 법리 부분은 기본서에 수록을 해둘 거고요. 이 사실관계 부분은 제가 앞에서 예시로 보여드렸죠. 이런 도해 자료로 정리를 해드릴 거고, 사안 포섭 부분은 이 2차 시험에서 정리하고 있는 것처럼 사안을 어떻게 포섭하고 있는지까지 다 보실 필요가 없어요. 1차 시험에서는 결론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결론이잖아요. 그러면 1차 시험에서 이 판례를 공부한다라고 하면 이 사실관계 그리고 법리 중에서도 이 부분이 이 판례의 주요 법리거든요. 그러면 이 법리 그리고 이 결론 부분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정리해드린 거 보면 2차 시험에서 판례를 정리한 것보다 훨씬 더 간결하게 정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1차 시험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가 정리를 해서 드린다라는 거고,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강의에 대한 설명이었고, 9월 달에 객관식 기출문제 해설 강의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9월에 강의 개강과 동시에 기출문제집이 출간이 될 거고요. 이 기출문제집에는 13년치 기출문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같이 보면서 해설을 할 거고, 기출문제를 풀어드리는 것뿐만이 아니고 헷갈리기 쉬운 논점 또는 어떤 논점이 출제되었을 때 그로부터 파생되는 논점까지 같이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심사의 주체를 가지고 말씀드린 심사관, 심판원장, 심판장, 특허청장 이런 걸 가지고 장난친 문제가 출제가 되었을 때 그와 유사하게 주체를 가지고 출제될 수 있는 지문들이 어떤 게 있을지 그런 것들 같이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공부 방향을 학습한다. 이게 어떤 거냐면 그 1차 시험에서 기본서를 회독하실 때 이게 이제 회독하다 보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방향성을 잃을 수가 있거든요.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를 아는 거죠. 아, 이 정도까지 지엽적으로 출제가 되기도 하는구나. 그럼 내가 기본서를 볼 때 이런 부분까지 조금 더 챙겨서 봐야 되겠다라는 방향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풀어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니까 기본서 회독하실 때 이런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런 점도 같이 전달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출된 논점을 중심으로 파생 논점까지 정리하고 싶다. 또는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서 공부의 방향성을 잡고자 하면 이 강의가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어떤 1차 시험에 대한 주관적인 저만의 어떤 가치관인데, 여러분들이 1차 시험 공부하시다 보면 이 객관식 문제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많이 받을 거예요.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중요하다라는 강조를 많이 받으실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상표법에 한해서는 이 문제를 푸는 거의 중요도를 그렇게까지 높게 가져가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민법에서는 이게 그 기본서를 회독하는 것과 문제를 푸는 것 간에 괴리가 상당히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서를 아무리 많이 회독을 해도 문제를 풀면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평면에서 출제가 되는 거죠, 문제는. 근데 상표법 같은 경우에는요, 이 기본서 회독을 하면 이 기본서에 써 있는 내용이 문제에서 그대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상표법은 얘네 둘이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객관식 문제 푸는 걸 왜 수험계에서 강조를 하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요 네모를 채워야 된다라고 하면 기본서를 처음에 몇 번 회독하면 조금씩 차겠죠. 조금씩 차는데 이런 빈 공간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객관식 문제를 통해서 이걸 확인을 한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이 빈 공간이니 이걸 가지고 이걸 채워 넣겠다 라는 취지로 이제 객관식 문제풀이를 강조를 하는 건데, 이제 저는 이 기본서를 보는 것과 문제를 푸는 것에 차이가 전혀 없는데, 이거를 굳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문제를 통해서 기본서의 빈 공간을 채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기본서를 더 보면서 채우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만 이제 문제를 풀 필요가 있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부 방향을 잡기 위한 거예요.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알아야 그 방향성에 맞추어서 기본서를 회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출문제 13개년 치면 충분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향에 따라서 저랑 스타일이 맞으신 분들은 제 가치관대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난 그래도 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시면 이제 문제 풀이를 더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제 기출문제집에도 창작 문제는 수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만 수록을 해서 그걸 가지고 기출문제 풀이 강의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말씀드린 마무리 단계의 강의다라고 보시면 되고, 시그니처 모의고사 12월에 개강이 될 예정이고 4세트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니까 문제, 해설 당연히 제공이 될 예정이고, 문제 해설에 이용되는 보충 자료가 별도로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었죠. 기본 강의 이후에 선고된 2025년에서 12월 사이에 선고된 대법원 판례 또는 시험 시행일을 기준으로 그 사이에 상표법 개정 사항이 있다면 개정 사항에 대해서 객관식 문제를 통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4세트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 실제 모의고사 형태의 연습을 원하는 수험생, 최신 중요 논점을 객관식 문제로 접해보고 싶은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고요. 이게 이제 실제 모의고사 형태의 연습이 왜 필요하냐면, 어느 정도 감은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문제를 어떤 속도감으로 풀었더니 시간이 몇 분 정도 남더라, 이 정도 감은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실전 모의고사 형태의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최종 정리 강의입니다. 12월 달에 온라인으로 개강을 할 예정이고, 시험장에 반드시 가져가야 할 빈출 및 중요 내용 위주의 최종 정리 강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정리 강의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시기에 선고된 대법원 판례 또는 개정 사항이 있다면 정리를 해드릴 예정이고, 보충 자료는 우선 이거는 이 개정 사항과 선고된 대법원 판례를 정리한 자료를 보충 자료로서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얘는 뭐냐면 제 기본서나 판례집에서 중요 논점을 추출해서 정리한 자료를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이게 왜냐면 최종 정리 강의다라고 해서 제가 별도의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면 제 커리큘럼을 따라서 기본 강의, 객관식 문제풀이 강의,
그리고 기본서 판례집을 보시던 분들이 최종 정리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자료를 또 공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별도의 자료를 드리긴 할 것이나 그 내용은 제 기본서와 판례집에서 중요한 논점을 추출해서 드릴 거다. 그를 통해서 강약 조절이 가능하도록 해드릴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 기본서를 보시던 분들도 이 기본서에서 그래서 결국에 이 부분들이 필수로 가져가야 되는 중요 논점이구나 라고 강약 조절을 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막바지에 강사와 함께 빠른 1회독을 원하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최신 판례 개정법 특강입니다. 얘는 아까 말씀드린 그 2025년 2월 기본 강의에 사용되는 기본서를 완성한 이후부터 2025년 12월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를 포함해서 2024년부터 선고된 2개년 대법원 판례를 정리를 할 겁니다. 이게 모든 법학 과목에서 그렇지만 최신 판례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최신 판례일수록 출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마지막에 중요한 최신 판례를 정리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상표법 개정사항 정리해 드릴 겁니다. 이게 이 상표법 개정사항이 실제로 제가 59회 때 2023년에 시험을 칠 때 이제 제가 그때 시험을 2월 19일에 쳤습니다. 이때 이제 1차 시험을 봤는데 이때 이제 23년 2월 4일 시행 개정법이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에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2주밖에 간격이 없는데도 문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래서 이런 대법원 판례 개정사항 반드시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1차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 타 강의를 통해서 최신 판례 개정법을 보강하지 않은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커리큘럼이 이렇게 쭉 진행이 될 건데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드린 기본 강의, 기본 이론 강의와 최신 판례 개정법 특강이 필수로 수강을 하셔야 되는 과목이고 요 세 가지 강의는 선택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 이론 강의를 통해서 상표법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정리를 하고 그 이후에 시험일 전까지 새롭게 생긴 내용을 이 강의로 보강을 하면 사실 빈 공간은 없죠. 그래서 최소한으로 이 두 강의는 필수로 수강을 해 주시되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싶고 기출문제를 통해서 공부 방향도 잡고 싶다라고 하면 이거 수강하시면 되는 거고,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전 연습해보고 싶다 이 강의 수강하시면 되는 거고, 마지막에 이 강사와 함께 빠르게 1회독을 한다는 게 내가 직접 기본서를 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1회독을 하는 것보다 제 강의를 들으면서 1회독을 하는 게 더 빠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빠르게 1회독하고 강약 조절하고 싶다라고 하면 최종 정리 이렇게 선택적으로 수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질문을 받을 수 있는 창구를 마련을 해 두었는데 메가벨에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질문 주셔도 되고 스캔하면 오픈 카톡방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픈 카톡방 통해서 질문 주셔도 되고 메일을 통해서 질문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편한 방법에 따라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고 제 강의를 수강을 하면서 상표법 자체에 대한 내용을 질문해 주셔도 되고 뭐 공부 방향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셔도 되고 상표법의 수험과 관련된 거면 언제든지 편하게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로 2026년 1차 대비 커리큘럼 소개 영상을 줄이도록 하겠고, 제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1차 시험에서도 그렇고 2차 시험에서도 그렇고 상표법에 항상 좀 자신감이 있었던 편이에요. 시험장에 들어갈 때 뭐 상표는 뭐 이렇게 뭐 잘 보겠지라는 마인드로 이제 시험장에 들어갈 정도로 조금 상표 쪽에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수험생 여러분들도 시험장에 들어갈 때 그런 어떤 안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실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제 강의와 교재 믿고 따라와 주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커리큘럼 소개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